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생활은 많은 예측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에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만성 질환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라이프 스타일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방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담배 연기에 주기적으로 노출되고 있던 담배를 끊거나 다른 사람들이 흡연하는 환경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하지만 좀 더 까다로운 것도 있다.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비롯한 수많은 질환의 식습관 개선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 현 상황을 파악한다. 어떤 여정이든 시작하려면 우선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인슐린 저항성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 이 책 초반에 나오는 저항성 퀴즈를 풀어봤는가? 아직이라면 돌아가서 풀어보도록 하라. 현재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7, 18쪽에 있는 것. 2개 이상 질문에서 예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인슐린 저항성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이런 증상에 너무 오래 집중하지는 말자. 퀴즈 하나의 증상은 관찰하고 추적하는 것이 유용하긴 하지만은 그것들은 일반적인 인슐린 민감성을 알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인슐린 수치를 측정해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혼자서는 인슐린 저항성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혈당처럼 집에서 체위를 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검사가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포도당 수치는 공보 혈액 검사로도 알 수 있지만 인슐린 수치를 알려주는 혈액 검사는 없다. 몇 가지 다행히 옵션이 있는데 첫째, 의사에게 인슐린 혈액 검사를 의뢰할 수가 있다. 전형적인 해결책은 약물 여부가 수술이 있는데 15장을 읽고 난 후에 약을 먹어서 해결할 수 없나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병증까지 생각한다면 약물과 수술을 통해서 해결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약물요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증상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가 인슐린 저항성에 처음으로 이 약물을 한다.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 의사는 환자를 대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약리학과 약물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데 사용해서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공부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문제를 완벽하게 교정하는 데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식이와 운동 모두를 효과가 없다면 이런 치료도 의사와 논의해보는 것도 좋다. 비만 대사 수술은 1950년 발전해서 상당한 체중 감량과 인슐린 민감성을 비롯해서 대사 이온을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수술법을 포괄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수술은 비만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나 인슐린 저항성과 같이 비만 합병증을 가진 사람의 간에서만 최소한으로 시행된다. 이런 모든 수술은 위의 크기를 감소시키며 위절제설, 일부는 위장의 해부학적인 구조까지 바꾼다. 우회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환자의 거의 절반 이상이 수술 후에 6개월 내에 잦은 부작용을 겪는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환자들은 수술 후에 심한 설사, 감염, 탈장, 비타민 결핍 등의 신체적인 부작용 외에 자해와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합병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건강을 제거하는 과정이 포함된 이런 수술은 대사 기능의 통제가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간 이유가 췌장이 충분한 인슐린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한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도 있다. 2형 당뇨병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전당뇨가 있는 사람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인슐린 수치가 높다. 따라서 문제는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가 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타세포가 혈당 수치를 통제할 만큼의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하지는 못하는 데 있다. 췌장에서 추출해서 연구실에 따로 배양하는 베타세포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세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흥미로운 표본이다. 장시간 높은 수준의 포도당에 노출된 베타세포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구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당을 낮추면 된다. 물론 우리는 베타세포보다 복잡한 유기체이다. 그렇지만은 사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한 연구는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8주간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베타세포의 기능이 정상화되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 세포를 회어 특정 단백질을 찾았다. 그렇지만 베타세포의 회복 능력은 보편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형 당뇨병 환자에게 탄수화물 제한 시기를 실시한다는 연구에서 대상자 중에서 절반만이 예상했던 대로의 회복을 경험했고 다른 절반은 여전히 약물을 필요로 했다. 이 모든 개선사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췌장의 베타세포에 휴식이 주어졌다는 점이다. 탄수화물을 제한함으로써 베타세포가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혈당이 감소되는 상황이 주어졌던 것이다. 이형 당뇨병 환자이고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의 베타세포는 영원히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확률이 낮다.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휴식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시도해보자. 인슐린 분비의 상승은 심각한 의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영위하는 생활 습관은 고인슐린 혈증에 더할 수 없이 나쁜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호르몬들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 기억하라. 인슐린은 혼자 총을 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호르몬들도 호르몬 무도의 영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제 그들이 어떤 곡조에 맞춰서 총을 쏘는지 알아보자. 스트레스 호르몬은 에피네프린과 콜티솔이 있고 스트레스 반응에는 신경과 뇌분비에서 일어나는 흥미롭게 혼합되어 있다. 우리는 특히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과 또 코르티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 두 호르몬은 부신에서 분비된다. 스트레스의 초기 단계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어 심박수와 혈압을 높인다. 하지만 장기가 지나친 에피네프린 분비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는 한 여러 예리학의 연구를 넣을 수 있는데 건강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에피네프린과 인슐린 민감성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여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에피네프린을 투입하고 겨우 2시간이 지난 후에 인슐린 민감성이 40% 이상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트레스는 여러 호르몬을 혈액으로 흘러들게 한다. 그 중에서 코르티솔은 가장 전형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여겨진다. 장기적인 스트레스의 영향 대부분은 코르티솔이 신체에 작용한 결과이다. 코르티솔은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 헤쳐나가는 데 충분한 에너지를 갖기를 바란다. 파킨슨 병이 있는 쥐를 이용해서 연구에는 케톤이 산화 스트레스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필수 뉴런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편두통은 케톤식이 편두통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실험 구상 이후의 과정에서 추가된 정도에 그친다. 그렇지만 그리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로 편두통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이미 1928년에 보고되었으며 이어서 1930년에 규모가 큰 연구 보고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한 연구에서는 자매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택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편두통을 종종 겪는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진행하는 동안에 편두통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식이를 중단하자 편두통이 되돌아왔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편두통을 경험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들이 설탕 등 당뇨 식품을 제한함으로써 편두통의 빈도와 정도가 75%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가슴 쓰림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택한 사람들이 가장 흔히 보고하는 혜택은 위식도 역류질환의 가장 증상인 가슴 쓰림 이라고 했는데요. 개선하고 있다. 결과로 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시작하고 하루 내에 가슴 쓰림 증상이 사라졌다는 반응을 보았다. 또 피부도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와 피부 질환의 치료에 조사하는 연구가 있었고 몇몇 연구가 흑색가시 세포증, 여드름, 건선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화는 그러니까 한 저명한 과학 논문이 뇌분비 조작으로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논문을 썼는데, 따라서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는 식단은 노화의 견제에서 탐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뇌 기능을 개선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지방식이 집단에 비해서 뇌변에 많이 떨어진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고요. HDL 증가한 것. 다능성 난소 증후군은 다이어트와 다능성 난소 증후군의 역할을 조사한 연구에서 다능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5명의 여성에게 24주간의 저탄수화물 식이를 시켰다. 중요한 것은 이 여성들의 유리 테스토스테론 양이 거의 25%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는 인슐린 수치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인슐린이 난소의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촉진하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여성이 정서적인 안정, 원치 않는 채모, 체중, 난임, 월경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작업과 항목에서 확인하는 개선을 보였다. 이 가운데 난임 치료에 여러 번 실패했던 2명은 연구기간 중에서 임신에 성공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 정상적인 생식 건강을 위해서라면 남성은 여성보다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아야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따라온 저칼로리 저지방 체중 감식인은 오히려 건강을 해쳐왔다. 저지방 시기를 한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눈에 띄게 하락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른 해법은 간단하다. 지방을 더 많이 먹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병 살펴봤듯이 쥐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었고, 알츠하이머나 약한 인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하자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내가 지방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지방을 주된 다량 영양소로 섭취할 경우에 간은 피로보다도 많은 지방 대사를 하게 되며 여분의 지방은 케톤이 된다. 앞에 언급했듯이 연구에서 케톤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람들은 개선 효과가 가장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정도는 다르지만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인지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10명의 피험자에게 이와 비슷한 효과를 발견했다. 그들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했고 매일 밤 12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했으며 케톤 생성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코코넛 오일을 먹었다. 모두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직장에서의 성과가 개선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은 거의 3년 뒤까지 지속이 되었다. 사실 케톤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뇌는 케톤을 에너지로 사용하려는 전환을 시작한다. 이것은 뇌가 연료로 포도당보다도 케톤을 선호한다는 증거일 수 있다. 포도당과 달리 뇌에서 케톤을 흡수할 때는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선호의 이유인 듯하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뇌 역시 높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포도당을 더 적게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파킨슨 병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가 파킨슨 환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래서 낮은 인슐린 수치를 목표로 두어야 한다는 거죠. 높은 케톤 수치를 목표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낮은 인슐린 수치를 목표로 두고 음식을 먹을 때 인슐린 저항성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신에 사람들은 이것이 내 체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얼마나 먹는지 어떤 종류를 먹는지가 모두 중요하다. 그래서 칼로리의 양만큼 중요한 것이 칼로리의 유형이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어떤 것에서 비롯되는지를 말하는 칼로리 유형이 몸의 호르몬을 통해서 그 칼로리에서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체중 조절은 인슐린 조절이 가져오는 대사적인 혜택 중에서 한 가지는 대사 속도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이것은 최근의 발견이 아니다. 지난 세기 위대한 과학자 2명이 인슐린이 대사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
내분비대소와 신진대소 영으로 유명한 엘리어트, 조슬린, 또 브루스 베네딕트는 1912년 인슐린 결핍 1형 당뇨병 환자의 대사율이 비슷한 체중의 정상 인슐린 비험자에 비해서 15%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2형 당뇨 환자들에게는 반대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인슐린 대사 속도를 저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슐린이 대사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색 지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진화양에서 우리는 갈색 지방이 어떻게 지방 연소에 도움을 주었는지 이야기했다. 탄수화물 제한이 가져오는 대사적인 혜택은 인슐린이 갈색 지방을 억제하는 반면에 백색 지방을 증가시키다 이 말이죠. 대사율 에너지에서 지방이 가장 적은 시기를 할 때 가장 낮았다. 단기적으로 지방 함량을 높이고 올리고 탄수화물 함량을 줄이는 식단을 하면은 서서히 올라간다. 결국 저탄수화물 고지방 시기를 할 때 비험자들의 대사율은 동일한 비험자들이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이요법을 따를 때보다 하루에 약 80칼로리가 높았다. 대사율이 좋다 이 말이죠. 보다 최근에는 미국 국립보건원과 하버드 대학의 엄격한 통계를 통해서 사실을 발견했는데 케토시스 상태에서는 대사율이 하루에 높아진다는 것이다. 100에서 300칼로리까지 높아진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고탄수화물 탄수화물 60%, 지방 20%, 보통 탄수화물 40에서 지방 얼마, 저탄수화물 한 20%, 지방 60%, 세 그룹을 나눠봤는데 지방을 60% 하냐, 40%를 하냐, 20%를 하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이 연구는 대사율을 측정하는 데 대단히 정교한 기법을 사용했는데 전형적으로는 대사율을 측정할 때 우주에서는 헬멧과 같이 장치에서 피험자를 눕혀놓거나 또 폐소 공포증의 같은 작은 방에서 피험자가 시간을 보내간다. 그런데 두 방법 모두가 문제가 있고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인식은 움직임을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그래서 신체가 근육을 사용하는 정도를 그래서 대사율에 의한 유도된 대로 측정했는데 결과로 대사율은 탄수화물 소비량과 반비례했다. 탄수화물 가장 많이 먹은 집단의 대사율이 가장 낮고 탄수화물 가장 적게 먹은 집단의 대사율이 가장 높았다. 공복 인슐린 수치가 가장 높은 집단은 저탄수화물 시기로 대사율에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다. 이 장에서는 음식이 인슐린 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인슐린 정성에 관한 시기는 그 어떤 요인보다도 중요하다. 운동의 식습관은 인슐린 정성을 유발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한다. 운동과 식습관 개선은 강력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힘들고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효과가 적지만은 이것보다 쉬운 옵션을 선택하곤 한다. 탄수화물 제한의 다른 혜택은 앞서 우리는 인슐린 정성과 연관된 여러 가지 질환을 알아보았다. 인슐린 정성이 이런 질환들을 유발한다면 인슐린 통제하는 것은 인슐린 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또 효과적인 전략일 테고 인슐린을 낮추는 탄수화물 제한 시기는 이런 인슐린 정성 연관 질환을 극적으로 개선시키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어떤 탐구를 해왔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혈중 콜레스테롤은 한 영혼의 20명의 남성을 나누어서 육중한 고탄수화물 시기 혹은 저탄수화물을 하도록 했는데 탄수화물 제한 시기를 한 비험자들은 인슐린 수치가 크게 떨어졌고 평균적으로 LDL 크기의 증가를 경험했다. 중요한 것은 패턴 B가 말했던 비험자들조차 LDL 입자 크기가 커짐으로써 패턴 A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와 동일하게 고탄수화물 시기, 저탄수화물 시기를 하도록 했고 기간은 6개월, 대상자는 100명으로 했는데 이 연구에서도 처음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발견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먹어도 LDL 밀도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밀도를 증가시키는 걸까?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연구들로 주제는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는 시기는 혈중 지질 농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인슐린은 LDL 입자를 작고 조밀하게 변화시킨다. 패턴 B.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들은 같은 또리와 비슷한 체중의 인슐린에 민감한 사람들보다 작고 조밀한 LDL의 양이 평균 2배 이상이 많다. 요약하면 고지방 시기는 완벽한 역설을 보여준다. 지방을 많이 먹는 것이 혈중 지질 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혈압. 고지방 시기와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데 하지만 근거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타코 먹고 채소 같은 연어고기라든가 채소 파스타나 미트볼 베이컨으로 또 콜파우를 또 마카로니 대신에 맥앤치즈가 좋고 또 주들 호박을 국수 모양으로 뽑은 것이나 채소 누들 이런 것이 디저트라고 그렇다. 인슐린과 혈당을 올리지 않는 가미를 이용한 디저트라면 인슐린 급증 없이 단맛을 즐길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가끔 먹어야 한다. 저탄수화물 아이스크림 불어준 요구르트 같은 저탄수화물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많아졌다. 가정용 아이스크림 제조기에 투자를 해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키토빵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저탄수화물 쿠키, 머핀, 케이크류를 만드는 업체도 많이 있다. 믿을 만한 전문 업체를 골라서 성분표를 살펴보도록 하자. 무엇을 언제 먹는지와 인슐린을 먹는 낮추는 데 좋은 운동 방식을 자세히 검토한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거나 되돌릴 수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하는 수많은 건강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인슐린을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당신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서 이를 연구해온 과학적인 결과가 당신을 응원할 것이다. 건강을 지키고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낡은 신조가 아닌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으로서 아연은 붉은 쌀고기를 통해서 주로 섭취할 수 있고 이렇게 도움이 되고 단식을 활용할 수 있고 기타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다행히도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식사를 대체하는 쉐이크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쉐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뇨병이나 체중 감량을 위해서 시판을 넘는 지방에 대한 극도로 잘못된 일반적인 두려움 때문에 또 거기에 담기는 엄청난 양의 정제 탄수화물 때문에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은 우리는 좋은 것이 나오고 있으니까 살펴보고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먹는 양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가 가져가면서 죄책감을 느끼는가 자 이렇게 식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간략하나마 하루 식사를 3끼를 기준으로 하는 식단 구성을 제안해 본다. 아침 식사는 언급한 대로 아침 식이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끼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명 현상을 기억해야 한다. 여명. 시간 제한 시기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 식사까지 단식을 해서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내 자신이 사용하는 인슐린 민감화 전략의 주된 내용이다. 나는 아침 식사가 건너뛰기 가장 쉽고 편한 끼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아침 식사에 변화를 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보통 온전히 당신에게 맡겨진 식사이기 때문이다. 동료나 가족과 함께 먹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점심이나 저녁과 달리 당신이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단식을 하면 좋을 것이고 베이컨과 달걀, 동물성 기름에 조리한 거, 또 다양한 채소를 곁들인 오믈렛 같은 거, 달걀 머핀 같은 것이 좋을 것이다. 점심 식사는 대부분 지방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과 단백질, 영상초 이런 것이 좋겠고
아보카도, 삼지 샐러드, 이렇게 프로틴, 채소를 곁들인 것이 좋다.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거죠. 대부분 잎채소나 견과류 씨앗을 섭취하면서 얻는다. 마그네슘, 이렇게 연구해서 마그네슘 수치가 낮다고, 여러 연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은 마그네슘 수치가 낮다고 말한다. 엄격한 통제 연구에 있어 4주 동안에 이게 마그네슘 처방을 받은 피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서 인슐린 민감성이 높았다라는 게 나왔네요. 마그네슘. 그럼은 미네랄 함정으로 녹두, 브로콜리, 견과,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는데 역주간의 경우에 비콜린산, 크롬, 토요로 제2형당질병 환자군의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는 것이 나왔고, 시스테인은 비필수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은 다른 아미노산이 충분히 먹는다면 체내에서 생성이 되는데 주로 고기나 달걀, 고추, 마늘, 브로콜리 등에 많이 들어있다. 임상 자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칼슘은 미네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칼슘이 최고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게 분명치 않다. 칼슘 섭취의 이점을 보고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이 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피임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칼슘만을 단독으로 관찰한 연구에서는 인슐린 민감성 개선의 측면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제품에 포함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나, 또 칼슘의 효용은 자기적인 결과일 수 있다. 또 비만 피험자 그룹에서 이 제품 소비를 통해서 칼슘 섭취를 늘리자 인슐린이 18% 감소했다. 그리고 칼슘 보조제가 추가된 이 제품이 많은 식사와 칼슘 보조제가 추가되지 않은 이 제품이 많은 식사를 피험자에게 제공하자. 이 두 그룹은 인슐린 수치가 44% 감소했다. 하지만 칼슘 보조제의 추가 요구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과제 중 피험자를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추적한 장기 연구에서는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섭취한 피험자가 인슐린 저항성과 이형당뇨병 발병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요즘 가장 섭취한 피험자가 추적해서 나타났다 했네요. 비타민 D는 우리는 보통 뼈 건강의 맥락에서 비타민 D를 생각한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유용하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떨어지는 질환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인슐린 저항 발생 위험이 정상보다도 30% 높다. 해법은 간단하다. 하루 섭취를 해야 되니까요. 음식이 됐다면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단백질을 우선시해라. 단백질을 지나치게 적게 먹으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택한 사람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아닌가를 걱정하는데, 특정 아미노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정도는 거의 전적으로 혈액 속의 포장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 사람의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을 먹었는지 기존의 혈당 수치가 높은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탄수화물 섭취량과 혈당이 낮다면 식이단백질에 대한 인슐린 반응은 적거나 없을 것이다. 반대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고 혈당이 올라간 상태라면 인슐린 반응이 상당히 큰 것이다. 근육화, 뼈 성장과 운동으로부터 회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체중 kg당 1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하는 것이다. 인슐린을 급증시키는 전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으면 안 되니까 채식주의라도 얼마든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영양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전분이 적고 지방이 많은 메뉴를 찾기가 조금 더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종자유를 너무 많이 소비 안 주도록 하라. 과일, 지방, 코코넛을 많이 먹고 가능하다면 고기에는 동물성 지방을 섭취한다. 그래서 과일, 지방, 아보카도 이런 것을 먹고, 고기를 먹는다면 되도록 집에서 가까운 공급원에서 나온 고기, 유제품, 달걀을 구하도록 하라. 가능하다면 본래의 먹여서 방목한 가축을 선택하도록 한다. 방목 사육 고기나 달걀이 건강에 더 좋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는 많지 않지만은 보다 윤리적이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접근법이면은 틀림이 없다.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찾아보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채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현재 식품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농장을 피한다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지원하는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슐린 친화적인 음식에 대한 목록은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전분 채소, 지방이 많은 과일을 먹고 지방이 많은 식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달걀 먹지 마라. 인슐린 민감성 강화 영양 계획에는 설탕을 제외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디나 다양한 형태의 설탕이 존재하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사탕수수 설탕이든 사탕수수 주스이든 액상과당이든 헬미시럽이든 모두 똑같은 쓰레기이다. 가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음식은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버전으로 구할 수 있다. 맛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달게 먹지 말자. 탄수화물은 현명하게 소비하라. 탄수화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다량 영양소이며 자연적일수록 몸에 좋다. 탄수화물은 최악의 탄수화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 원칙이 있는데 바코드가 있는 봉지나 상자에 들어있다면 피해야 하는 탄수화물로 보면 된다. 바코드가 있는 그래서 바코드가 있는 봉지나 상자에 들어있다면 피해야 하는 탄수화물로 보면 된다. 그렇군요. 과일은 갈아서 마시지 마라. 과일은 갈아서 마시지 마라. 과일을 먹었을 때와 마셨을 때의 인슐린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있다. 과일 속에 섬유질을 제거하거나 변형시키면 적절한 양의 섬유질과 함께 하는 과당이 아닌 순수 과당만을 섭취하게 된다. 천연과일 섬유질의 존재는 과일 내의 인슐린 반응을 극적으로 낮춘다. 감미료가 인슐린에 미치는 영향. 발효식품을 이용하라. 가능하다면 김치, 사우어크라우트 이런 것을 그런 발효 탄수화물 식품을 즐겨 먹도록 노력하자. 발효 음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참고해라. 그래서 애플 사이다 식초를 1~2큰술 마시는 것도 좋다.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든 식사를 하기 전에 발효식품의 혜택은 문명의 이익에는 거의 모든 면에서 축복이다. 그러나 냉장 기술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방식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우리가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삼도시의 음식을 저장하기 이전에 많은 음식과 음료가 고이든 아니든 발효되었다. 발효에는 당 소화시키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가 관여하는 것인데 세균의 곡식과 같은 음식을 발효시킬 때 그들은 지방이나 단백질이라는 전분을 먹는다. 그렇다. 세균을 먹이는 포도당이다. 발효 과정에서 세균의 전분을 소용함으로 우리가 당의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음식이 혈당과 인슐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결과가 가져온다. 따라서 발효 음식을 섭취할 때 두 가지 인슐린 민감성 강화 혜택을 보게 된다. 전분의 섭취량을 줄일 수 있고 장에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체내에 들어가게 하는 유익한 균을 보충하게 되니까요.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당 섭취를 전반적으로 제한시킬 수 있는 것이 밝혀졌다. 저녁에 애플사이다 식초 2큰술을 먹은 다음 날에 당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된다.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되는 속해성 효모균 대신에 천연세균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빵을 이렇게 한 것도 또 다른 하나의 방편이고 인슐린 저항성 환자는 일반 빵을 사우도 빵으로 대체할 때에 도움이 된다. 사우도 빵을 구하기 위해서 마트 같은 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짜가 많다. 그래서 요구르트는 우리 식단에 일부러 아직 남아있지만은 발효 역시 사워 밀크 주의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음식 재료 목록에서 거의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그래서 또 사워도우와 마찬가지로 요구르트 세균은 유당물을 먹고 유지방 단백질은 남겨진 흥미롭게도 이런 발효 유제품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뛰어난 보호제로 곡물이나 기타 음식이 주는 포도당과 인슐린 부담을 낮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을 향상시킨다. 요구르트, 좋은 요구르트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네요. 나이는
연령이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전과 인슐린 저항성에 관련해서 복잡하지만 이해하기는 좀 더 쉽다. 이 역시 혼란스럽긴 하지만은 노화는 누구라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하고 나이가 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은 심해지고 있는 것인데 안면 홍조는 땀나는 것은 별일도 아닐 정도로 열감이 일어나는 안면 홍조, 특히 안면 홍조와 인슐린 저항성 관계는 에스트로겐 수치나 체질량과는 무관하게 유지되었다. 그래서 3,000명 이상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안면 홍조를 경험하는 여성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는 거죠. 여성의 노화와 호르몬 변화, 갱년기를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나, 갱년기는 여성의 임신 가능 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집합체이다. 갱년기는 우리의 대사와 생식 과정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흥미로운 예이기도 하다. 난소의 호르몬 생성에 나타나는 변화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소반이 된다. 호르몬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에스트로겐의 소실인데, 에스트로겐의 종류는 몇 가지 안 되지만은 여성 몸이 생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대사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에스트로겐은 인슐린 민감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방향화 효소 즉 안드로겐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의 결핍으로 에스트로겐 생성이 불가능한 사람에게서 강력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에스트로겐이 생성되지 않으면 여러 신체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 물론 갱년기 에스트로겐 변화는 이 정도로 극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저하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도 인슐린 저항성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호르몬 요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는 것은 갱년기에 인슐린 민감성을 유지하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 노화하는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테스토스테론의 저하가 남성 갱년기에 유행이 되기도 하는데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서 신체적인 변화를 여성과 유사하게 남성의 몸 테스토스테론의 소실로 인해서 변화한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도 있다. 테스토스테론의 치료를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저테스토스테론 진단을 받은 남성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노화의 정의라는 기준에서 늙지 않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최근 들어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것이다. 날씨를 탓하는 것이 아무 소용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전자나 나이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까지 배웠듯이 인슐린에 대한 노화의 효 중에서 몇 가지 성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의 변화만큼 강력한 것이 인슐린이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자체도 여러 대사 호르몬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들여다볼 준비를 해 보도록 하자.